창호지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칼날처럼 파고들어 호롱불 심지가 위태롭게 흔들리던 동짓달 기나긴 밤. 부엌 구석에서 어린 동이의 작은 손이 밥상 위를 은밀하게 넘나들고 있었다. 밖에서는 살을 애는 듯한 삭풍이 초가집 처마를 때리며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으나 7살배기 동이의 귀에는 오직 제 가슴 속에서 쿵쿵거리는 심장 박동 소리만이 천둥처럼 울려 퍼질 뿐이었다. 아이는 솥뚜껑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녹그릇의 뚜껑을 조심스레 열었다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윤기 흐르는 쌀밥을 보고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그것은 이 집안의 실질적 가장인 어미박 씨가 하루 종일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삭바느질을 하고 남의 집 허드레 씨를 해주며 얻어온 귀하디 귀한 쌀로 지은 밥이었다. 동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눈동자를 굴리더니 이내 결심을 굳힌 듯 떨리는 손으로 그 녹그릇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밥상 귀퉁이, 이가 빠지고 색이 바랜 낡은 사기그릇, 옆으로 그 귀한 녹그릇을 옮겨놓았다. 사기그릇 안에는 시커멓게 타버린 보리 찌꺼기와 쉰내가 풍기는 나물 몇 가닥이 섞인 개죽 같은 밥이 담겨 있었다. 동이는 그 처참한 몰골의 사기그릇을 어미의 자리인 아랫목으로,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쌀밥이 담긴 녹그릇을 윗목의 차가운 바닥 쪽으로 맞바꾸어 놓았다. 동이야, 밥상 다 보았느냐? 국이 식기 전에 어서 먹자꾸나. 부엌문이 거칠게 열리며 어미박 씨가 들어오자 차가운 냉기와 함께 살에 찌든 고단한 땀 냄새가 훅 끼쳐왔다. 박 씨는 치마폭에 묻은 눈송이를 털어낼 새도 없이 서둘러 밥상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섰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하루의 노동이 남긴 깊은 피로와 세상에 대한 원망이 주름마다 그늘져 있었다. 방 안 윗목에는 늙고 병든 시어머니가 마치 낡은 가구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박 씨는 시어머니를 본체 만취하며 밥상을 내려놓았고 습관처럼 아랫목 따뜻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며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기 전 늘 그렇듯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독백을 중얼거렸다. 내 팔자야, 남편이라고 있는 것은 장사 나간답시고 몇 달째 소식도 없고 등골이 휘도록 일해서 입에 풀칠이나 겨우 하는데 누구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윗목 차지하고 앉아 받아먹기만 하니. 박 씨의 목소리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날 선가시가 돋쳐 있었으나 시어머니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동이는 어미의 눈치를 살피며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짓이 발각될 순간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박 씨는 거친 손으로 녹그릇의 뚜껑을 열려다 말고 잠시 멈칫했다. 평소라면 자신의 자리에 놓여 있어야 할 녹그릇이 묘하게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배고픔과 피로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는지 그녀는 별다른 의심 없이 뚜껑을 확 열어젖혔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뚜껑 아래에서 피어올라야 할 구수한 쌀밥의 향기 대신 시큼하고 쾌쾌한 쉰내가 코를 찔렀기 때문이었다. 박 씨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그릇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거기에는 짐승에게나 줄 법한 거무튀튀한 보리밥 덩어리가 흉물스럽게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밥상을 훑어보았고 이내 시어머니 앞에 놓인 이 빠진 사기 그릇에서 눈부시게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 사기 그릇 안에는 자신이 피땀 흘려 마련한 오로지 자신과 아들 동이를 위해 지은 귀한 쌀밥이 고봉으로 담겨 있었던 것이다. 찰나의 침묵이 흘렀으나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박 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니 이내 손에 쥐고 있던 숟가락을 밥상 위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며 방안을 날카롭게 갈랐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어머니? 이제는 하다 며느리 밥그릇까지 탐을 내십니까? 박 씨의 고함 소리가 좁은 방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노망이 들어 식탐을 부린 것이라 확신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감히 며느리의 밥상을 넘볼 리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갑작스러운 호통에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두 손을 허공에 휘저었다. 아니야, 나는 모른다. 나는 손도 대지 않았어. 노파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가듯 작았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 하지만 박 씨에게 그 모습은 변명하는 죄인의 비겁한 태도로만 보일 뿐이었다. 모르긴 뭘 모릅니까, 이 방 안에. 어머니랑 동이놈. 그리고 나 셋뿐인데. 저 어린 것이 밥상을 바꿔 쓸 리는 만무하고 내 등골 빼먹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가 먹을 밥까지 훔쳐 드시려 했소. 박 씨의 분노는 단순히 밥 한 그릇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집와서 10년이 넘도록 지독한 가난 속에 갇혀 병든 시어머니를 수발하며 쌓이고 쌓인 울분의 폭발이었다. 그녀는 시어머니 앞에 사기 그릇을 낚아채듯 들어올려 자신의 앞으로 가져오려 했다. 그때였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동이가 벌떡 일어나 어미의 팔을 매달리듯 잡았다. 어머니 할머니가 그러신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밥그릇을 바꿨단 말이에요. 아이의 외침은 뜻밖에도 당당하고 또렷했다. 박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동이를 내려다보았다. 뭐라고? 네가 왜 이런 짓을 했단 말이냐? 할머니가 시키더냐? 응. 어서 바른 대로 말해라. 박 씨는 동이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며 다그쳤다. 그녀의 상식으로는 7살 어린 아이가 스스로 이런 해괴한 짓을 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분명 늙은 시어머니가 손자를 꼬드겨 밥을 바꿔치기 하게 만들었으리라 짐작하며 그녀의 눈초리는 더욱 매섭게 시어머니를 향해 꽂혔다. 그러나 동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어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결의가 차 있었다. 아니에요. 할머니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요. 동이의 대답은 박 씨의 화를 돋우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배신감과 억울함에 치를 떨며 밥상을 아예 엎어버릴 듯한 기세로 소리쳤다. 이놈의 집구석이 아주 돌아가는구나. 어린 자식놈까지 늙은이 편을 들어서 어미를 속여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콩 한쪽도 너 먼저 먹이려고 내 입은 꿰매고 살았는데. 박 씨는 털썩 주저앉으며 가슴을 쳤다. 통곡에 가까운 울음이 터져 나왔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져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댔다. 가난이라는 괴물은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고 인륜조차 희미하게 만들고 있었다. 박 씨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의 비참한 처지만이 맴돌았다. 남편이 떠난 지 꼬박 1년.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병든 시어머니와 어린 아들을 건사해야 하는 무게는 25 젊은 안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했다. 처음에는 효부라는 소리를 들으며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으나 쌀독이 바닥을 보이고 끼니 걱정이 일상이 되면서 시어머니는 어느새 짐덩어리로 전락해 있었다. 박 씨는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쉰 밥을 주고 구박을 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합리화해왔다. 하지만 오늘 자신이 먹어야 할 윤기 흐르는 쌀밥이 시어머니 앞에 놓인 꼴을 보니 그동안 억눌러왔던 본성이 추악하게 드러난 것이었다. 그녀는 씩씩거리며 다시 시어머니 앞에 놓인 흰 쌀밥 그릇을 노려보았다. 어머니, 이 밥이 그렇게 드시고 싶으셨소. 며느리는 굶어 죽어도 좋으니 나만 배불리 먹으면 그만이다. 이거요. 박 씨의 독설은 멈출 줄을 몰랐다. 시어머니는 그저 마른 눈물을 흘리며 벽을 향해 돌아 앉을 뿐이었다. 그 굽은 등은 앙상하게 뼈만 남아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애처로움을 자아냈으나
박 씨의 눈에는 그저 꼴 보기 싫은 흉물로만 보였다. 그때 동희가 다시금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나 차마 말하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박 씨는 아이의 그런 태도가 늙은 시어머니를 감싸기 위한 거짓 영이라고 단정지었다. 그녀는 회초리를 찾으려는 듯 두리번거렸다. 내 이놈, 거짓말하면 혀가 뽑힌다고 했지. 바른대로 말하지 못해 방 안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식어가는 밥상머리에서 세 사람의 운명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꼬여가고 있었다. 밥그릇 하나가 뒤바뀐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가정의 골마 터진 상처를 적나라하게 헤집어 놓는 신호탄이었다. 동희는 어미의 섰을 퍼런 분노 앞에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무릎만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시선 끝에는 어미가 팽개친 숟가락과 그 옆에 위태롭게 놓인 뒤바뀐 밥그릇들이 있었다. 밥상 위로 호롱불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그림자 속에서 흰 쌀밥은 유난히도 하얗게 빛나며 박 씨의 탐욕과 비정함을 비웃는 듯했다. 이 밤 눈보라치는 상월의 초가상간에서는 밥 한 그릇을 둘러싼 비극적인 업보에 수레바퀴가 서서히 그리고 무겁게 굴러가기 시작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박 씨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밥상 위의 그릇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하얀 쌀밥이 담긴 녹그릇은 자신의 앞으로, 시커먼 볼이 개죽이 담긴 이 빠진 사기 그릇은 다시 시어머니의 앞으로 거칠게 밀어붙여졌다. 밥그릇이 밥상 바닥을 긁으며 내는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비집고 들어왔다. 박 씨는 마치 빼앗길 뻔한 자신의 생명을 되찾은 사람처럼 놋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릇에서 전해지는 따스한 온기가 얼어붙은 손끝을 녹였지만 그녀의 가슴속 응어리는 조금도 녹지 않은 채 차가운 도끼가 되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술 크게 떴으나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맞은편에 앉은 시어머니는 죄인처럼 고개를 더 깊이 숙인 채 며느리가 밀어놓은 개죽 그릇을 향해 조심스레 손을 뻗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노파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숟가락질을 할 때마다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마저도 박 씨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대는 톱질 소리처럼 들렸다. 어머니, 밥 먹는 소리 좀 작게 내시오. 누가 들으면 며느리가 밥도 안 줘서 걸신 들린 줄 알겠소. 박 씨가 쏘아붙이자 시어머니의 숟가락질이 멈칫했다. 노파는 입안에 든 거친 보리밥알을 씹지도 못하고 그대로 꿀꺽 삼키려다 사레가 들린 듯 캑캑거리며 마른 기침을 토해냈다. 박 씨는 물그릇을 쾅 내려놓으며 눈을 흘겼다. 그녀의 눈에 비친 시어머니는 더 이상 예전에 온화하고 지혜롭던 집안의 어른이 아니었다. 그저 쌀독을 축내고 자신의 젊음을 갉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로만 보일 뿐이었다. 박 씨의 머릿속에는 지난 10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꽃다운 15 나이에 시집와서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시절은 봄날의 꿈처럼 짧았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겠다며 한양으로 떠난 후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고 흉년이 겹치면서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도와 품을 팔고 나무를 뜯었으나 세월의 무게와 병만은 노파를 방구석에 묶어놓았다. 이제 이 집안의 모든 생계는 오로지 박 씨의 가녀린 두 어깨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새벽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심리 밖 내께서 얼음을 깨고 빨래를 했고 밤이면 호롱불 기름이 아까워 달빛에 의지해 남의 집 바느질감을 기웠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터지고 갈라져 피딱지가 앉았고
고운 얼굴은 햇볕에 그을리고 주름져 30도 안 된 나이에 중년 안악에 태가 났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박 씨는 입안에서 모래알처럼 겉도는 쌀밥을 씹으며 속으로 삼켰다. 자신이 먹는 이 쌀밥 한 그릇은 탐욕이 아니라 내일 또다시 지옥 같은 노동을 견뎌내기 위한 최소한의 연료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되뇌었다. 어미야, 국이 좀 짜구나. 시어머니가 목이만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말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박 씨는 숟가락을 밥상에 탁 내려놓으며 눈을 부라렸다. 짜면 물 타드세요. 찬물도 아까워 길어오기 힘든 판국에 반찬 투정까지 하십니까? 누구는 손발이 얼어터지도록 일해서 겨우 마련한 밥상인데. 방구석에 앉아 받아먹는 주제에 말이 많으십니다. 표독스러운 고함이 터져 나오자 동희가 깜짝 놀라 밥 먹던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박 씨는 아차 싶어 동희를 바라보았으나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다. 동희는 겁에 질린 눈으로 어미와 할머니를 번갈아 보았다. 아이의 밥그릇에는 어미가 덜어준 하얀 쌀밥이 반쯤 남아 있었다. 평소라면 걔 눈 감추들은 먹어치웠을 밥이건만. 아이는 목이 메는지 깨작거리고만 있었다. 박 씨는 그런 동희가 답답하고 야속했다. 너는 또 왜 그러느냐. 밥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 애미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지어준 밥을 마다해. 박 씨는 동희의 밥그릇에 김치 한 조각을 거칠게 올려주며 윽박질렀다. 동희는 울먹이는 표정으로 억지로 밥을 밀어 넣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시어머니의 눈께도 물기가 서렸다. 노파는 자신의 밥그릇에 담긴 검은 보리밥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밥을 한술 떠서 국물에 말았다. 씹을 힘도, 소화시킬 능력도 부족한 늙은 육신에게 그 거친 음식은 고문이나 다름없었지만 며느리의 눈총을 피하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배를 채워야만 했다.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간헐적으로 들리는 바람소리와 세 사람의 씹는 소리, 그리고 시어머니의 억눌린 숨소리뿐이었다. 박 씨는 시어머니가 밥알을 흘릴 때마다 미간을 찌푸렸다. 노파의 턱바디에는 국물 자국과 밥풀이 지저분하게 묻어 있었다. 지긋지긋해. 차라리. 박 씨는 마음속으로 무서운 생각을 품었다가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사람이 할 생각이 아니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땔감도 며칠 버티지 못할 양만 남아 있었다. 다가올 설날에는 또 어떻게 차례상을 차리고 동희에게 새 옷을 입힐지 막막하기만 했다. 남편이 보내온다는 돈은 감감무소식이었고 빚쟁이들의 독촉만 날로 거세지고 있었다. 박 씨는 자신의 처지가 덫에 걸린 짐승 같다고 생각했다. 발버둥 칠수록 상처만 깊어지고 피가 흐르는 벗어날 수 없는 올가미. 그 올가미의 매듭이 바로 저 윗목에 앉은 늙은 시어머니처럼 느껴졌다. 시어머니만 없다면, 입 하나라도 줄인다면 동희에게 더 배불리 먹일 수 있을 텐데. 라는 악마의 속삭임이 밤마다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박 씨는 그 죄책감을 털어내기 위해 더욱더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구박하는 것으로 자신을 정당화했다. 내가 악독해서가 아니야. 가난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저녁 식사가 끝나고 상을 물리는 시간. 박 씨는 숭늉 그릇을 시어머니 앞에 툭 던지듯 놓았다. 드시고 얼른 주무세요. 기름 아까우니 호롱불 켤 생각도 마시고요. 그녀는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나갔다. 부엌의 공기는 방 안보다 훨씬 차가웠다. 개수통에 그릇을 담그고 찬물을 끼얹자 손이 찢어질 듯 시려왔다. 박 씨는 설거지를 하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그릇끼리 부딪히는 소리에 섞여
그녀의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방 안의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저 방 안에서 늙은 시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까? 아니면 저주하고 있을까? 하지만 박 씨는 몰랐다. 방 안에서 시어머니가 동희의 손을 꼭 잡고 소리 없이 울고 있다는 것을. 할머니의 거친 손바닥이 아이의 작은 손을 감싸 쥐며 전해주는 것은 원망이 아니라 미안함과 슬픔이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밥 한 톨이 며느리의 피와 땀임을 알고 있었기에 며느리의 모진 말보다 자신의 무능력함이 더 뼈저리게 아팠던 것이다. 그러나 박 씨는 그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었다. 그녀에게는 당장 내일 아침 거리는 무엇으로 할지, 땔감은 어디서 구해올지가 더 급한 문제였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벽을 보고 누워 있었다. 덮고 있는 이불은 솜이 다 죽어 얇디 얇았고 그 위로 앙상한 어깨뼈가 도드라져 보였다. 박 씨는 혀를 차며 아랫목에 자리를 펴고 누웠다. 동희는 이미 잠이 들었는지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박 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동희야, 너는 애미 마음 알지? 애미가 독해서 그런 게 아니야. 다 너 잘 되라고. 우리 식구 살자고 그러는 거야. 그녀는 잠든 아이에게 변명하듯 속삭였다. 그때 잠든 줄 알았던 동희가 몸을 뒤척이며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할머니, 밥 바꾸면 안 되는데. 박 씨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아이의 잠꼬대는 그녀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아까 저녁상에서의 일이 꿈속까지 따라간 것일까? 박 씨는 불안한 눈빛으로 동희를 내려다보았다. 아이가 밥그릇을 바꾼 이유를 그저 그러고 싶어서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그것을 철없는 장난으로 치부했었다. 하지만 왠지 모를 찜찜함이 가슴 한구석에 앙금처럼 남아있었다. 박 씨는 고개를 저으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다. 내일은 날이 밝는 대로 읍내장터에 나가봐야 했다. 삭스바느질한 것을 팔아 쌀 한 되박이라도 사오려면 일찍 서둘러야 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다. 이 긴긴 밤이 지나면 또다시 고단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며느리의 한숨과 시어머니의 침묵 속에 이 집안의 밤은 시리도록 깊어만 갔다. 며칠 동안 내리던 눈이 그치고 햇살이 비쳤으나 쌓인 눈이 녹으면서 뿜어내는 냉기는 오히려 뼈마디를 파고들 만큼 매서웠다. 박 씨는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었다. 빗자루질을 하는 그녀의 손놀림은 거칠고 빨랐다. 마치 마당의 눈뿐만 아니라 며칠 전 저녁 밥상머리에서 있었던 그 기이하고 불길했던 기억까지 모두 쓸어내버리고 싶다는 듯이. 그러나 그날 밤 동희가 보여준 행동은 끈적한 진흙처럼 그녀의 뇌리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가 왜 밥그릇을 바꿨을까? 단순히 늙은 할미가 불쌍해서였을까? 아니면 정말 귀신이 씌었던 것일까? 박 씨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솥뚜껑을 여는 순간 구수한 밥 냄새가 피어올랐지만 그녀의 속은 여전히 더부룩하고 체한 듯 답답했다. 방 안에서는 시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고 그 소리는 박 씨의 신경을 긁는 톱질 소리처럼 여겨졌다. 징글징글하다. 정말 저 기침 소리만 안 들어도 살 것 같은데. 박 씨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보리쌀을 한 움큼 더 쥐어 씻었다. 오늘은 마을 유지인 김대감 댁에서 환갑잔치가 열리는 날이었다. 동네 안악들이 모두 가서 일손을 돕고 떡고물이라도 얻어올 요량으로 들떠 있었기에 박 씨도 빠질 수 없었다. 남들 눈에 비친 자신은
병든 시어머니를 홀로 봉양하는 지고지순한 효부여야 했으므로 오늘 같은 날은 더욱 처신에 신경을 써야 했다. 아침상을 차려 방으로 들어가니 동희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아 있었다. 박 씨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상냥하게 말했다. 우리 동희 일어났느냐? 어서 세수하고 밥 먹자. 오늘은 김대감 댁잔치에 가서 고기 반찬도 얻어줄 테니. 동희는 말똥말똥한 눈으로 어미를 바라보다가 시어머니 쪽을 힐끔 쳐다보았다.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구석에 처박혀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밥상 위에는 여전히 두 개의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박 씨와 동희 앞에는 하얀 쌀밥이, 시어머니 앞에는 거친 잡곡밥이 놓여 있었다. 박 씨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숟가락을 들었으나 동희는 숟가락을 들 생각도 않고 밥그릇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왜 그러니 밥이 맛없어 보이느냐? 박 씨가 채근하자 동희는 고개를 들어 어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눈빛은 7살 아이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깊고 투명해서 박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 동희가 입을 열었다. 왜 그러느냐? 밥 먹다 말고. 지난번에 제가 밥그릇 바꾼 거요. 그거 어머니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박 씨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물었다. 나를 위해서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쉰 밥을 애미한테 주는 게 나를 위하는 거란 말이냐? 동희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어머니도 나중에 늙으면 할머니처럼 이 빠진 그릇에 보리밥 드셔야 하잖아요. 그때 가서 갑자기 맛없는 밥 먹으면 슬프고 힘들까봐 미리 연습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순간 방 안이 공기가 진공 상태처럼 멈춰버렸다. 박 씨는 자신이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귀를 의심했다. 연습 내가 늙으면 보리밥을 먹어야 하니까 연습을 시킨다고. 그것은 단순히 아이의 엉뚱한 상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희가 매일매일 목격해온 이 집안의 법칙, 즉 늙고 힘없는 자는 찬밥 신세가 된다는 비정한 현실을 아이 나름대로의 논리로 해석한 결과였다. 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르딩딩하게 변해갔다. 아이의 말은 비수보다 더 날카롭게 그녀의 폐부를 찔렀다. 동희는 지금 어미에게 당신의 미래는 저 구석에 쭈그리고 앉은 할머니와 똑같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셈이었다. 이 녀석이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박 씨는 밥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그 소리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왜 늙어서 찬밥을 먹어.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뼈를 갈아 넣고 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셈이냐. 박 씨는 동희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악을 썼다. 하지만 동희는 울지도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하시는 거 보고 배운 건데요. 며느리는 원래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박 씨는 할 말을 잃었다. 말문이 막힌다는 것이 이런 기분일까? 아이는 거울이었다. 자신의 추악한 내면을 가감없이 비추는 가장 맑고 잔인한 거울. 박 씨는 동희의 시선을 피하며 거칠게 밥상을 치웠다. 시끄럽다 밥이고 뭐고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나가 놀아라. 그녀는 도망치듯 부엌으로 뛰쳐나갔다. 가슴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다. 부직갱이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연습이라니, 연습이라니. 그 단어가 귓가에서 윙윙거리며 맴돌았다. 그녀는 우물가로 나가 찬물을 한 바가지 들이켰지만 속에서 타오르는 부끄러움과 공포는 꺼지지 않았다. 그녀가 시어머니를 하대하고 괄시하는 동안 동희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침묵 속에 학습하고 있었던 것이다. 샤오가 아닌 불효 부샤오를.
공경이 아닌 멸시를 대물림받고 있었던 것이다. 오후가 되어 박 씨는 동희의 손을 잡고 김대감 댁 잔치 마당으로 향했다. 집에 있는 것이 가시방석 같았기 때문이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다. 동네 안악들이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느라 분주했다. 아이고, 박 씨 왔는가? 어서 와서 여기 좀 앉게. 이웃집 칠성내가 반갑게 손짓했다. 박 씨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안악들 틈에 끼어 앉았다. 동희는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뛰어놀기 시작했다. 박 씨는 전을 부치며 사람들의 수대 귀를 기울였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시집살이 이야기로 흘러갔다. 말도 마라. 우리 시어머니는 잔소리가 얼마나 심한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한 안악이 푸념하자 칠성내가 박 씨를 칭찬하며 말을 받았다. 그래도 여기 박 씨 보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 남편도 없이 병든 시어머니 수발 다 들고 불평 한마디 안 하잖아. 요즘 세상에 이런 효부가 어디 있어. 나라에서 상이라도 줘야 해. 주변에 칭찬이 쏟아지자 박 씨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평소라면 으쓱하며 겸양을 떨었을 테지만 오늘 아침 동희의 말이 가시처럼 박혀 있어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니에요. 저도 부족한 게 많은데요. 뭘? 박 씨가 말끝을 흐리자 곁에 있던 떡집 할매가 혀를 차며 거들었다. 겸손하게는 박 씨가 시어머니한테 쏟는 정성 반만 해도 내가 소원이 없겠다. 저 어린 동희도 효자지. 효자야. 보고 배운 게 있으니 오죽 잘하겠어.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놀다 지친 동희가 쪼르르 달려와 박 씨의 치맛자락을 잡았다. 어머니, 나 배고파요. 고기 주세요. 박 씨는 얼른 전 하나를 집어 동희 입에 넣어주며 주위를 살폈다. 그래, 많이 먹거라. 우리 동희 착하지. 그때 칠성내가 동희에게 농을 걸었다. 동희야, 너희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잘하시지. 너도 나중에 장가가면 어머니한테 잘해야 한다. 박 씨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제발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를, 그냥 고개나 끄덕이고 넘어가기를 간절히 빌었다. 하지만 동희는 오물오물 전을 씹으며 해맑게 대답했다. 네, 저도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똑같이 해드릴 거예요. 안악들은 그 말을 듣고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나, 기특해라. 배운 대로 똑같이 한다니. 박 씨는 좋겠네. 노후 걱정은 없겠어. 사람들은 그것을 효심 가득한 맹세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박 씨에게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배운 대로 똑같이 한다는 말 속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박 씨와 동희, 두 사람뿐이었다. 동희는 이어 쐐기를 박듯 한마디를 더 보탰다. 우리 어머니는요, 좋은 건 아껴뒀다가 저 주시고요. 할머니한테는 늙어서 소화 잘 되라고 맨날 부드러운 죽 같은 것만 드려요. 저도 나중에 어머니 이 빠지면 꼭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안악들은 다시 한번 감탄하며 박 씨를 축혀 세웠다. 세상에, 이 빠진 시어머니 생각해서 죽을 쑤어 드린다니 정말 지극정성이다. 박 씨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등허리를 적셨다. 동희가 말한 부드러운 죽이 사실은 식어 빠진 보리 개죽임을, 좋은 건 아껴뒀다, 저 준다는 말이 시어머니 몫을 빼돌린 것임을 사람들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박 씨는 사람들의 칭찬이 비웃음처럼 들렸고 자신이 쓰고 있는 효부라는 가면이 뜨거운 기름솥 앞에서 녹아내리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그녀는 황급히 동희의 입을 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고, 제가 속이 좀 안 좋아서 먼저 들어가 봐야겠네요. 박 씨는 도망치듯 잔치마당을 빠져나왔다. 뒤에서 어디 아픈가 얼굴이 백지장 같네 라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씨는 동희의 손을 으스러져라 꽉 잡고 있었다.
아이가 아프다고 칭얼거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눈이 다시 쏟아질 것 같았다. 박 씨의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였다. 그녀는 지금까지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남들도 다 이렇게 산다고 스스로를 위로해왔다. 하지만 오늘 마을 사람들의 칭찬 속에 숨겨진 자신의 위선을 마주하고 아들의 순수한 입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예언받고 나니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걷는 이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아랫목이 아니라 차가운 윗목에서 쉰 보리밥을 먹으며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하는 비참한 노년이었다. 그리고 그 형벌을 집행할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이 목숨보다 아끼는 아들 동이었다.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박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마루 끝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노파는 며느리가 오는 기척을 느끼자 황급히 방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 뒷모습이 흡사 쥐구멍을 찾는 짐승처럼 초라하고 다급해 보였다. 박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다. 내가 저 노인네를 저렇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내 아들이 나를 저렇게 만들겠구나. 인과응보 인고잉바오. 절에서 스님들이나 쓰는 말인 줄 알았던 그 네 글자가 박 씨의 눈앞에 시뻘건 불덩이처럼 어른거렸다. 동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흙장난을 시작했다. 박 씨는 대문에 기대어 오랫동안 아들과 시어머니가 있는 그 좁은 집을 바라보았다. 집은 감옥처럼 보였고 자신은 그 감옥의 간수이자 동시에 갇힌 죄수였다.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흙먼지를 일으켰고 박 씨의 눈에는 매운 연기가 들어간 듯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공포의 눈물이었을까? 아직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오늘 밤에도 밥상은 차려줘야 했고 그 선택의 순간이 다시금 그녀를 시험할 것이라는 사실만이 명확할 뿐이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친다면 이런 소리일까? 쓱, 쓱. 둔탁하면서도 규칙적으로 돌을 가는 소리가 적막한 뒷뜰을 채우고 있었다. 박 씨는 빨래터에서 돌아와 젖은 광목천을 널다 말고 그 기이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바람 소리도 아니었고 쥐가 긁는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아내는 집요하고 섬뜩한 마찰음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차가운 뱀처럼 기어 올라왔다. 박 씨는 빨래 바구니를 마루에 던져두고 소리가 나는 장독대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늘진 구석,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널려있는 그곳에 동희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아이는 추위도 잊은 채 무언가에 홀린 듯 열중하고 있었다. 작은 손에는 흙투성이가 된 날카로운 사기그릇 조각 하나가 들려 있었고 동희는 그것을 널쩍한 돌멩이에 문지르며 나를 다듬고 있었다. 슥, 슥. 아이의 입술은 앙다물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까지 맺혀 있었다. 박 씨는 숨을 죽인 채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를 불렀다. 동희야,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동희는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아이의 손에 들린 것은 시어머니가 쓰다 깨뜨려 버려진 낡은 국그릇의 파편이었다. 가장자리가 날카롭게 깨져 있어 자칫하면 손을 베일 법한 흉물이었다. 박 씨는 황급히 다가가 아이의 손목을 낚아챘다. 이 위험한 걸 왜 가지고 놀아? 손이라도 베이면 어쩌려고? 박 씨가 소리치며 사기 조각을 빼앗으려 하자 동희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가슴에 품으며 저항했다. 안 돼요. 어머니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갈았는데요. 아이의 눈빛은 간절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그 더러운 사기 조각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박 씨는 기가 막혀 손에 힘을 풀었다. 도대체 저 쓰레기 조각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집착한단 말인가? 그래, 알았다. 뺐지 않으마. 그런데 그걸 갈아서 어디에 쓰려고 그러느냐? 칼싸움이라도 하려는 개냐? 박 씨는 아이를 달래듯 물었으나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동희는 안심한 듯 품에서 사기 조각을 꺼내어 자랑스럽게 내밀었다. 거친 돌에 오랫동안 갈아낸 탓에 날카롭던 모서리는 제법 뭉툭하고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었다. 보세요, 예, 어머니, 이제 안 아파요. 뾰족한 데를 다 없앴거든요. 동희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박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러니까 그걸 왜 갈았느냐고 묻지 않느냐. 동희는 사기 조각을 소중히 쥐고 박 씨의 눈을 빤히 올려다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이거요. 나중에 어머니 드릴 밥그릇 만드는 거예요. 박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고 오직 아이의 목소리만이 동굴 속 메아리처럼 웅궁거렸다. 뭐라고 내 밥그릇. 동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네, 우리 집 그릇들이 자꾸 깨지잖아요. 할머니 그릇도 이가 다 빠져서 입술 베일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나중에 늙어서 이 빠진 그릇 쓰실 때 입 다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미리 예쁜 조각 주어서 매끄럽게 갈아놓는 중이에요. 이거 하나면 어머니 밥도 담고 국도 담을 수 있잖아요. 아이의 설명은 너무나 논리적이었고 동시에 너무나 잔혹했다. 동희는 지금 어미에게 당신도 늙으면 깨진 그릇 조각에 밥을 먹게 될 것이라는 미래를 확정지어 말하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따뜻한 효심을 담아서 어미의 입술이 다치지 않도록 배려까지 하면서 말이다. 박 씨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듯 쓰러졌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현기증이 일었다. 동희가 들고 있는 그 볼품없는 사기 조각이 거대한 바위가 되어 자신의 머리를 내리찍는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그릇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저지른 죄악의 증거이자 자신이 받게 될 형벌의 상징이었다. 며느리에게 구박받으며 이 빠진 그릇에 담긴 식은 밥을 먹는 늙은 시어머니. 그 모습이 겹쳐지며 박 씨 자신의 얼굴로 변해갔다. 쭈글쭈글해진 피부, 빠져버린 머리카락, 초점 없는 눈동자로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깨진 사기 조각을 핥고 있는 미래의 박 씨. 그 비참한 노파가 바로 자신이었다. 박 씨의 입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숨이 막혀왔다. 가슴을 누가 쇠망치로 때리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동희가 깜짝 놀라 다가왔지만 박 씨는 아이를 쳐다볼 수조차 없었다. 아이의 순수한 얼굴 뒤로 염라대왕의 준엄한 꾸짖음이 들리는 듯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네가 늙은 어미를 괄시하였으니 너 또한 자식에게 괄시를 받으리라. 이것은 천륜을 어긴 자가 받아야 할 마땅한 지옥이니라. 박 씨는 땅을 치며 오열하였다. 내가 미쳤었구나. 내가 귀신에 씌었었어. 천벌을 받을 년. 벼락을 맞아도 시원찮을 년.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마구 쥐어뜯었다. 그동안 가난이라는 핑계로,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를 짐승 취급했던 지난 날들이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심장에 꽂혔다. 시어머니가 흘렸던 소리 없는 눈물, 찬밥을 삼키며 목이 메어 두드리던 가슴, 며느리의 고함 소리에 움츠러들던 그 구분 등, 그 모든 것이 박 씨의 죄였다. 동희는 어미가 갑자기 발작하던 울부짖자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 버릴게요. 밥그릇 안 만들게요. 아이는 자신이 애써 갈아 만든 사기 조각을
멀리 던져버리려 했다. 박 씨는 울며불며 아이의 손을 잡았다. 아니다. 동희야, 네 잘못이 아니다. 네가 나를 살렸다. 네가 이 못난 애미를 깨우쳐 주었구나. 박 씨는 아이를 품에 안고 엉엉 울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얼굴을 덮었다. 부끄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견딜 수가 없었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했던가.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그 모든 악독한 짓을 아들은 그대로 보고 배웠고, 그것을 효도라고 착각하며 어미를 위해 깨진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어디 있겠는가? 이보다 더 명확한 인과응보가 어디 있겠는가? 한참을 통곡하던 박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방문을 향해 달렸다.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히자 어두컴컴한 방 안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노파는 며느리가 또다시 무슨 트집을 잡아 호통을 칠까 두려워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어미야, 내가 또 뭘 잘못했느냐. 밥은 아직 달라고 안 했다. 시어머니의 갈라진 목소리가 박 씨의 가슴을 후벼 팠다. 저 노인이 나를 얼마나 무서워했으면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저토록 벌벌 떤단 말인가. 박 씨는 그 처참한 광경에 다리에 힘이 풀려 문지방을 넘자마자 시어머니 앞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 박 씨의 절규가 방 안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앙상한 다리를 부여잡고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찧었다. 어머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못난 며느리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박 씨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이마가 깨져 피가 흐르는지도 몰랐다. 시어머니는 영문을 몰라 어안이 벙벙해 있다가 며느리의 뜨거운 눈물이 자신의 발등을 적시는 것을 느끼고는 떨리는 손을 뻗었다. 어미야, 왜 이러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시어머니의 손이 며느리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어루만졌다. 그 손길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너무나 따뜻해서 박 씨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며느리에게 핍박받으면서도 며느리가 울자 걱정부터 하는 이 바보 같은 시어머니. 박 씨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다. 깊게 패인 주름, 백내장이 끼어 흐릿한 눈동자. 그 모든 것이 자신이 만든 훈장 같았다. 어머니, 제가 동희한테 몹쓸 짓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한 짓을 동희가 똑같이 보고 배워서 저 늙으면 쓴다고 깨진 그릇을 갈고 있었어요. 흐흑, 하늘이 무섭지도 않게 제가 천륜을 어겼습니다. 박 씨는 숨이 넘어갈 듯 흐느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사태를 짐작한 듯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다. 울지 마라. 괜찮다.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게지. 가난이 죄지. 사람이 죄가 아니다. 노파의 목소리에도 물기가 서렸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늙은 시어미와 어린 자식을 건사하느라 악에 바칠 수밖에 없었던 며느리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모진 구박을 다 받아내면서도 묵묵히 견뎌왔던 것이다. 박 씨는 시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퀴퀴한 노인 냄새가 아니라 그리운 어머니의 냄새가 났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찬밥은 제가 먹겠습니다. 깨진 그릇은 다 내다 버리겠습니다, 어머니. 제발 오래만 살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동희는 열린 방문 사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니가 할머니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우는 모습,
할머니가 그런 어머니를 안아주는 모습. 그것은 동희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설지만 따뜻한 풍경이었다. 아이는 손에 쥐고 있던, 자신이 그토록 정성 들여 갈았던 사기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이것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희는 씩 웃으며 사기 조각을 마당 구석, 보이지 않는 곳으로 휙 던져버렸다. 깨진 조각은 풀숲으로 사라졌다. 바람이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쳐 초가집 마루를 따스하게 비추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통곡 소리는 더 이상 비명이나 악다구니가 아니었다. 그것은 묵은 때를 씻어내고 얼어붙은 땅을 녹이는 해빙지혜빙의 울음소리였다. 부엌 아궁이에는 아직 불을 지피지 않았지만 이 집안에는 비로소 진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폭풍구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고요한 평화가 찾아오듯 통곡과 참회로 얼룩졌던 박신의 초가 삼간에도 어둠이 내리고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도마 소리는 예전의 신경질적이고 거친 소리가 아니었다. 탁, 탁, 탁. 그 소리는 경쾌하고 리드미컬하여 마치 흥겨운 콧노래 장단처럼 들렸다. 박씨는 눈물로 퉁퉁 부은 눈을 하고서도 입계는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정성스레 저녁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궁이 속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며 가마솥을 달구었고 솥뚜껑 틈새로는 구수한 밥 냄새와 냉이국 향기가 어우러져 피어나왔다. 박씨는 쌀독을 탈탈 털어 남은 흰쌀을 모두 씻어 안쳤고 겨우내 아껴두었던 마른 조기 한 마리도 꺼내어 찜을 했다. 내일 아침거리는 걱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장 오늘 저녁 시어머니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다면 평생 한이 될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박씨가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서며 공손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날선 가시가 없었다. 방 안의 공기도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윗목의 냉골에 방치되다시피 했던 시어머니의 잠자리는 아랫목 따뜻한 곳으로 옮겨져 있었고 솜이 죽은 얇은 이불 위에는 박씨가 덮던 목화솜 이불이 겹쳐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달라진 태도가 여전히 꿈만 같은지 엉거주춤한 자세로 앉아 밥상을 맞이했다. 밥상 위를 본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늘 자신의 앞에 놓여있던 이 빠진 사기 그릇과 검은 보리밥은 온데간데 없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흰 쌀밥이 녹그릇에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옆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조기찜과 두부 맑은 장국이 놓여 있었다. 아니, 이게 다 뭐냐? 오늘이 무슨 날이라도 되느냐?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며느리 몫의 밥그릇을 보니 거기에는 보리쌀이 섞인 밥이 담겨 있었다. 박씨는 시어머니의 숟가락을 챙겨드리며 온화하게 웃었다. 날은 무슨 날입니까? 그냥 어머니 몸보신 좀 하시라고 차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못되게 굴어서 밥이 목으로 잘 안 넘어가셨지요. 이제 마음 편히 많이 드세요. 박씨의 말에 시어머니는 또다시 눈시울을 붉혔다. 아니다. 네가 고생이 많아서 그런 건데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네가 굶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지. 노파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술 뜨려다 말고 밥 위에 가장 하얗고 맛있는 부분을 덜어 박씨의 밥그릇에 얹어주려 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박씨가 황급히 그릇을 막아섰다. 젊은 사람이 많이 먹어야 일을 하지. 늙은이가 맛난 거 먹어서 못에 쓰겠냐? 아닙니다.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저도 마음 놓고 일하고 동의도 잘 큽니다. 제발 그냥 드세요. 신랑이 아닌 신랑이가 벌어지는 밥상머리에서 동의가 불쑥 끼어들었다. 아이는 자신의 밥그릇에 있는 조기 살점을 떼어 할머니 숟가락 위에 올려놓았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어머니가 할머니 주려고 아껴둔 거예요. 이제 밥 안 바꿔도 되죠. 동희의 천진한 물음에 박 씨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마주보며 젖은 눈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동희야, 이제 밥그릇 바꿀 필요 없다. 어머니가 잘못 생각했어. 할머니 그릇이 제일 좋은 그릇이고 제일 맛있는 밥은 할머니 거야. 알겠지? 박 씨가 동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하듯 말했다. 동희는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 저도 이제 돌멩이 안 갈아도 되네요. 손 아팠는데 잘 됐다. 아이의 그 말 한마디가 다시금 박 씨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지만 그것은 아픔이라기보다는 고마움의 통증이었다. 아이가 그 무서운 효도 연습을 그만두게 된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었다. 세 식구는 오랜만에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었다. 비록 가난한 살림살이는 그대로였고 밖에는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방 안을 채우는 온기는 대궐 부럽지 않을 만큼 훈훈했다. 시어머니가 국물을 후루룩 마시는 소리도 밥알을 씹는 소리도 더 이상 박 씨에게 소음으로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살아있는 식구가 내는 생명의 소리였고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안도의 소리였다. 그날 밤 박 씨는 호롱불을 끄지 않고 오랫동안 바느질을 했다. 시어머니의 해진 저고리를 기워드리기 위해서였다. 시어머니는 아랫목에서 동희를 품에 안고 옛날 이야기를 해주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다.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숨소리와 동희의 잠꼬대 소리가 박 씨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문득 박 씨는 창호지 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남편이 떠난 그 길을 향해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다. 여보, 걱정 마세요. 당신이 올 때까지 어머니 잘 모시고 동희 잘 키우고 있을게요. 당신이 돌아왔을 때 부끄럽지 않은 아내, 며느리가 되어 있을게요. 신기하게도 마음을 고쳐먹으니 짓누르던 삶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진 듯 했다. 가난은 여전할 테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어머니는 짐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나눠줄 어른이었고 동희는 희망이었다. 며칠 뒤 마을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박씨네 집에서 밤마다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한양 갔던 남편에게서 인편으로 편지와 돈이 도착했다는 기별이 왔다. 남편이 장사를 하여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기반을 닦아 이제 곧 가족들을 대러러 오겠다는 내용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박씨네가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모시더니 복을 받았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다. 박씨는 그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다. 그것은 하늘이 내린 상이라기보다는 며느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가정을 바로 세운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 같았다. 집안의 화목한 기운 해지해지이 돌면 만복이 깃든다. 지하 해완시청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던 것이다. 눈이 녹고 처마 밑 고드름이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해지던 어느 봄날 동희는 마당 한 구석 풀숲에서 자신이 버렸던 사기그릇 조각을 발견했다. 빗물에 씻겨 흙이 닦여나간 그 조각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동희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발로 툭 차서 더 깊은 숲속으로 밀어 넣어버렸다. 그리고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부르는 소리에 활짝 웃으며 달려갔다. 동희야, 할머니 진지상 내가는데 같이 가자. 이제 이 집에는 어머니를 위한 깨진 그릇은 없다. 오직 어른을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세 개의 온전한 밥그릇만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릴 뿐이다. 아이의 순수한 눈이 어른의 비뚤어진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끊어질 뻔한 인륜을 다시 잇고 메마른 땅에 꽃을 피워냈다. 샤오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먼저
어른에게 권하는 그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동인의 식구들은 밥상머리에서 매일매일 배우며 살아가게 되었다. 뒷산에 핀 진달래가 붉게 타오르듯 그들의 앞날에도 따뜻한 봄날만이 가득할 것이다.